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0년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약을 먹으면 금방 낫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환자 가족은 정말 억울한 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주인공인 A양, 제가 편의상 A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 A양은 3살 무렵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좀 장애 증상을 보여왔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6살에 갑자기 쓰러져서 2001년에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진단 결과가 뇌성마비였습니다. 이후에 A양은 약 13년간 입원 치료도 받고요. 또 여러 병원도 전전했는데 네. 차도가 없었고 네. 결국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전에 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 해당 물리치료사가 이제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네네네. 결국 이 병원 의료진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았더니 네. 이것이 뇌성마비가 아니라 근육 긴장 이상인 세가와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약을 처방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스스로 걷게 되었던 것이죠. 네네. 예, 이에 이제 A양과 가족들은 2015년 10월에 이 뇌성마비로 진단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예. 이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네. 결국 이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13년 동안이나 겪은 거잖아요. 근데 보상액이 1억 원이에요. 이런 보상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세요? 재판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지만은 예.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밝혀진 사실에 비하면은 이 손해배상금이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A양이 최초에 한 5억여 원을 청구를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네. 아직 이 사건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예. 이 강제 조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판결이라는 것은 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부가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는 것인데요. 네. 반면에 이 강제 조정이라는 절차는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결정이 있고 난 후에 2주 동안 네. 양측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이 최종적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아직 강제조정 결정일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다 지나지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쪽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예. 이 조정 결정은 깨어지고 다시 한번 판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과연 특히 A양 측이 이를 수용할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고 또 적절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텐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보상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잡한데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일단 미국과 달리 이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현행법제에서는요. 네네. 이 말 그대로 딱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배상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 딱 손해가 발생한 이 손해액이 예.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 이 손해는 크게 세 가지. 네. 일단 우리가 다쳤을 때의 치료비라든가 네네. 예, 물건이 만약에 파손되었다고 하면 수리비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물건 아예 못 쓰면 물건값도 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것을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네. 첫째는 이 적극적 손해를 고려를 하고요. 예. 둘째로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예를 들면 급여를 어느 정도 받던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내가 급여를 못 받으니까 급여 상당액 정도가 되겠죠. 네. 이런 손해를 법률 용어로는 일실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네. 소극적 손해도 고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손해액을 일단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 뭐 적극적 손해야 뭐 그렇다 치죠. 이를테면 예. 다쳤으면 치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소극적 손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던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일을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월급 상당액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월 수입이 없는 주부다. 혹은 이번 사건과 같은 미성년 학생이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문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논리를 그대로 관철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수입이 없거나 또 주부처럼 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손해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때에 따라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법원의 태도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네. 현저하게 낮은 기준을 이제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네. 정신적 손해의 부분, 위자료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예, 위자료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예.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좀 큰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자면 교통사고의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네. 유가족에게 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 거의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이러다 보니 이제 통상 손해배상액 산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좀 비판이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손해액을 대략 산정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해자 측, 네. 주로 피고 측이 될 텐데요. 네. 이 피고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또 그 퍼센테이지만큼 감액을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사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거의 피해 회복 소송들을 보면 우리 법원이 이 손해액에 있어서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예. 현재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도 네.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개선해서 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일이 또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좀 법과 제도의 보완은 확실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